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쿠팡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가지 중요한 안보 이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영국으로부터 장거리 공대지 세미스텔스 순항미사일이죠. 스톰 섀도우. 이거를 지금 지원받고 그거 가지고 루한스크에 있는 러시아 진지를 때려버렸죠.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이 군수공장 파괴되는 거 보고 야 이거 진짜 실제 위협이구나 해가지고 전략 폭격기들을 대거 대피시켰습니다. 겁나긴 겁나나 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고요. 자, 미국이 이 의회에서 하원에서 중국 공산당과 이제 싸워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며 특위가 설치되었어요. 중국 공산당이 지금 하고 있는 통일전선 전술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국민들에게 알리고 의원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그들과 싸울 수 있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나서는데 우리나라 경기도에서는 그와 완전히 반대되는 이 황당한 일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럽 국제질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터키 대선이 치러졌는데 승부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쿠팡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유럽은 물론 국제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튀르키예 대선이 결국 결선 투표로 가게 되었습니다. 5차 범위 밖에서 야당 후보에 밀렸던 에르도안이 비교적 선전했는데 선거 결과에 따라 국제 정세가 요동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월 14일 일요일에 치러진 튀르키예 대통령 선거에서 레제프 타이예프 에르도안 현 대통령이 과반에 못 미치는 득표를 해 결국 이달 말 결선 투표가 결정되었다고 아나돌루 에이전시가 현지 시각 5월 15일 보도했습니다. 튀르키예 선관위는 개표 결과 에르도안 대통령의 득표율은 49.4%로 야당 후보인 케말 클리치다로울루 후보의 45%보다 앞섰지만 당선을 위한 과반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튀르키예 대선은 득표율과 관계없이 과반을 넘어야 당선이 확정되는데요. 에르도안 대통령이 과반 달성에 실패함으로써 튀르키예는 오는 5월 28일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튀르키예 대선은 지지율 3위를 달리던 무하람 인제 조국당 대표가 전격 사퇴하고 클리치다로울루 후보의 편에 서면서 에르도안의 패배가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져 왔는데요. 대선 직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클리치다로울루 후보는 48.9%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43.2%를 기록했던 에르도안 대통령을 5차 범위 밖에서 앞섰던 바 있습니다. 영국 BBC 등 외신들은 인제 후보의 사퇴와 야권 후보 단일화로 클리치다로울루 후보의 압승을 예상했었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예상 외의 선전을 보이자 서방 언론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권 후보인 클리치다로울루 대표는 공화인민당을 이끌고 있는 야당 지도자로 사회주의 인터내셔널과 진보 동맹에 가입한 좌파 인사지만 에르도안과 달리 친유럽주의, 반러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 때문에 튀르키예에서는 그가 집권하면 에르도안의 반미, 반유럽 노선 폐기와 S-400 지대공 미사일의 미국 판매 등의 정책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결선 투표가 결정되면서 앞으로 2주 동안 튀르키예 전국은 경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튀르키예가 장기 독재를 이어온 에르도안 치하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선거 추이를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에르도안 대통령 투표 한 열흘 전쯤에 쓰러지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이번 선거에 집중을 했었죠. 그래서 장기 독재, 장기 집권으로 가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라는 건데 에르도안은 완전히 그냥 국뽕입니다. 국뽕. 그래서 민족주의 노선을 표방하면서 이 21세기 술탄, 21세기에 이 튀르크 제국을 다시 복구한다라는 이런 그 슬로건을 표방하면서 민족주의를 이렇게 일으키면서 그동안 이 나토, 미국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해왔지만 완전히 그냥 나토에서 이탈하면서 또 미국과 반미를 하면서 친러 행보를 보여왔었죠. 그러면서 튀르키예 경제는 완전히 박살이 났고 그리고 인플레는 엄청나게 올라서 그들의 화폐는
거의 뭐 폭락을 해서 지금 현재 유럽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 중에서 가장 싼 가격에 여행을 하고 특급 호텔에 묵을 수 있는 나라가 튀르키예다라는 건 뭐 공공연하게 알려진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야당 후보들이 연합을 해서 이 사람을 이제 단일 후보로 내세웠죠. 그리고 또 대선 직전에 인재 한 5%의 지지도를 가지고 있는 인재 후보가 또 사퇴를 하고 뭐 그러면서 여러 호재 속에서 선거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론조사에서도 불과 4일 전 여론조사에서도 많이 앞서고 있던 거의 뭐 4, 5% 이상 앞서고 있던 이 야당 후보가 선거에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49.4%를 에르도안이 득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 크리치다롤루 후보는 45%. 사실 이게 이제 뒤바뀌어야 여론조사하고 맞는 건데 완전히 그냥 여론조사하고 180도로 바뀌었어요. 어쩌면 여기도 샤이 에르도안이 있었던 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3위 후보 군수 후보들이 이제 다 정리가 되고 1대1로 28일 날 재격돌을 해서 50% 이상의 당선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을 하는 결선 투표를 거치게 되는데 튀르키예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러시아가 완전히 그냥 이 급전직하로 불리해지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현재 상태가 유지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튀르키예가 정권 교체가 되면 러시아는 굉장히 힘들어진다. 라는 것 때문에 지금 전 서방이 이 대선을 지켜보고 있는데 모쪼록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지난 중간선거로 공화당이 주도권을 잡은 미 하원에서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 공작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별도의 특위를 설치하고 진상조사와 대응 법령 정비 등 체계적인 대응 작전에 착수했는데 중공 통일전선 공작의 최대 피해국인 우리나라도 정부와 국회 차원의 특위 설립과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3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미 하원의 미국과 중국 공산당 간 전략적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 약칭 중공특위가 중국의 통일전선 공작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책을 수립하기 위한 실제 행동에 들어갔다고 마이크 갤러거 중공특위 위원장이 밝혔습니다. 갤러거 위원장은 최근 라디오 토크쇼 휴 휴이트 쇼에 출연해 미국인들은 구소련의 KGB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 공작에 대해서는 거의 모른다 라며 시진핑은 통일전선 공작을 마법의 무기라고 부른다고 밝혔습니다. 갤러거 위원장은 통일전선 공작은 전통적인 정보활동과 영향력 확대 공작을 결합한 전술로 서구 엘리트들을 포섭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라며 미국에는 중공의 통일전선 공작에 대응하는 조직이 없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이것의 본질과 폐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갤러거 위원장은 공자학원, 중국학생학자연합회, 해외 불법 경찰서 등이 미국에 위해를 가하고 있는 통일전선 공작의 직접적인 수단이라며 중공특위가 이 실체를 명확하게 밝히고 의회는 물론 미국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중공특위는 특별위원회로 의회의 상임위원회와 다르기 때문에 역할에 제약이 많다라며 우선 동료 의원들을 대상으로 중공의 통일전선 전략이 무엇인지를 교육하고 그 다음 시민들을 교육하며 외국 대리인 등록법 등 통일전선 공작에 대응하는 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중공의 통일전선 공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 조직은 물론 정부 전체가 움직여야 하고 학계와의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는데요. 갤러거 위원장은 현재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중국을 축으로 하는 전체주의 진영이 대결하는 국면이고 여기서 승리하기 위해 중공의 통일전선 공작 베일을 벗기고 반격에 나서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한국은 이번에 중공 통일전선 공작에 대한 반격을 선언한 미국 이상으로 중국의 통일전선 공작의 최대 피해를 받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인데요. 미 의회의 이번 중공특위 활동을 교훈삼아 우리도 중공의 공작에 대응하는 조직과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겠습니다. 네, 여기 크리스틴 팡 완전히 그냥 미국 정계를
현들었죠. 여기가 캘리포니아 지역의 하원 의원인데 이 사람이 이 내연의 관계를 맺고 많은 정보를 넘겨주고 최근까지도 정보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이번에도 정보위원회에 신청을 한 걸 이제 이 하원이 공화당이 장악하다 보니까 정보위원회 너 같은 중공 간첩에게 정보를 빼줄지 모르는 네 같은 자는 정보위원회에 들어올 수 없어 하고 내쳐버렸죠. 이 정도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면 북한 미사일 대응 특위다 이런 거 특위 만드는데 사실 그 특위가 그동안 뭐 했을까? 그냥 사진 좀 찍고 국회의원들 일 좀 한다. 이거 하고 말았지 않느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무슨 법안이 제정되기를 했을까요? 특위, 저도 그 특위위원으로 민간위원으로 여러 군데 특위에 안보 관련해서 초청을 받아서 활동을 해봤지만 저는 어느 시점 이후로는 그 특위위원 저는 바빠서 안 할랍니다. 이렇게 했어요. 왜냐? 가보니까 특위라고 하면 국회 특위인데 법도 제정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을 제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적인 어떤 회의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아요. 그냥 이번에 큰 이슈 됐으니까 한번 만들어야지. 그리고는 만들고 그리고 끝나요. 세미나 한번 하면 또 잘하는 거고 세미나 안 하는 그 특위도 많고 그게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로 승화시켜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특위에 공화당 10명, 민주당 7명의 의원이 참가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 중공의 통일전선 그러니까 KGB가 이 이념을 파고든 4세대 전쟁을 했는데 그 4세대 전쟁의 가장 전초 전위 기지가 바로 공자학원이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공자학원을 없애는 추세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너무나 왕성하게 감히 공자학원을 없애자는 말도 못 꺼내죠. 희한합니다. 자, 동방명주. 저는 이거 보고 정말 놀랐는데요. 제가 동방명주에 가보지 않아서 이런 것들을 몰랐는데 동방명주 앞에 이런 경고문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본 경고문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요청으로 게재되었습니다. 현재 본 유선장 및 선박에 입점한 업체는 모두 불법 점유자로서 무허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해당 업체의 이용을 제한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당사가 책임지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한강관리사무소에서 이렇게 경고문을 해놨어요. 아니 동방명주가 송파구의 선착장에 저렇게 큰 배를 대놓고 배지만 내부는 이제 큰 어떤 그 식당이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영업할 때 우리는 저 도대체 무슨 백으로 저기다가 배를 대놓고 저렇게 큰 레스토랑을 운영할 수 있는 백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불법이다 이거예요. 불법인데도 아직도 영업하고 있는 건 뭐냐? 송파구 서울시 관계기관 공무원들이 눈 감아줬다. 저렇게 불법을 저지른 걸 모른 채 해준다. 둘째, 송파구 구의회 의원 그리고 서울시 시의회 의원들이 눈 감아준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도 야당이 있고 여당이 있죠. 구의원도 그렇고 시의회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중국하고 뭔가 커넥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드는 자들 아닙니까? 자, 동방명주 안에 가면 이렇게 무슨 황제 앉는 의자 비슷한 거 만들어 놓고 기념사진 촬영하게 하고 중간에는 시진핑 얼굴 만들어 놓고 자 이런 식으로 공작을 하고 있는 것이 동방명주. 아직도 무허가 영업을 하는데 손도 대지 않고 있는 희한한 대한민국인데 그것보다 더 희한한 일이 경기도에서 벌어집니다. 경기도지사죠, 이자. 자, 그런데 경기도가 중국에도 기회 사다리를 놓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아니, 이자들이 대한민국에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법고시라든지 이런 것들 기회 사다리 다 걷어내 버렸죠. 이자들이. 그리고는 부의 세습을 위한 로스쿨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다 만들어 버렸는데 이제는 여기서 공작이 안 되니까 경기도 돈을 지원해서 중국에다가 보내가지고 중국에서 스타트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스타트업 뭡니까? 거기서 창업 지원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 돈을 가지고 중국에다가 창업 지원. 그리고 이런 스타트업은 뭔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 스타트업이죠. 그래서 니들 아이디어 그거 우리 돈 지원해 줄 테니까 중국 가서 쪽쪽 넘겨주고 와.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김동연이 이자는 민주당 탈당해가지고 뭐 어떻게 이쪽에 와서 뭐 하나 할까 했는데 안 시켜주죠. 그러니까 즉시 다시 저쪽에 가서 경기도지사 출전했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 교육감 선거 때도 그렇지만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자가 뭐냐? 자신의 신념이라고 포장을 해서 실제로는 돈 때문이면서 선거를 끝까지 완주해서 이런 자들이 당선되게 하는 보수 우파를 표방하는 거짓 위선자들, 저는 그 자들이 제일 싫습니다. 이 자를 당선시켜 준 자가 누굽니까? 김은혜 후보가 모자라서 이 자가 당선됐습니까? 아니죠. 경기도 도민들이 개념이 없어서 이 자가 당선됐습니까? 아니죠. 어떤 자 때문인데 그런 자들을 우리 속에서 솎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자가 지도자가 되게 만들지는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현재 여당 내에서도 친중주의자들을 잘 밝혀내고 솎아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 능력이 비약적으로 강화되면서 러시아가 전략폭격기 전력에 비상대피령을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주요 전략폭격기 기지에 있던 폭격기들이 러시아 최북단의 폭격기 기지로 대피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가 노르웨이 국경에서 불과 200km 떨어진 콜라반도 소재 올레냐 공군기지에 전략폭격기들을 대규모로 이동 배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러시아 야권 매체 메두자가 현지 시각 5월 15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5월 7일 콜라반도 일대를 촬영한 상업용 위성사진에서 올레냐 공군기지의 폭격기 숫자가 급격히 증가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타 기지에서 운용하던 투폴레프 160 초음속 전략폭격기와 투폴레프 95 MS 전략폭격기 등이 이 기지로 이동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이동 배치된 폭격기들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동쪽으로 약 600km 떨어진 사라토프 지역의 엥겔스 공군기지 주둔 제121 근위 중폭격기 항공연대 투폴레프 160M과 제184 중폭격기 항공연대의 투폴레프 95 MS 폭격기,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북쪽으로 약 490km 떨어진 라잔 지역의 디아길레보 공군기지 제1 중폭격기 항공연대 투폴레프 22 M3 폭격기 전력들입니다. 올레냐 공군기지를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14대의 투폴레프 95 MS, 2대의 투폴레프 160M, 2대의 투폴레프 22 M3와 2대의 일류신 78 공중급유기, 23대의 안토노프 22 수송기 등이 식별되었는데요. 이는 냉전 붕괴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올레냐 기지는 유사시 미국 동부 지역을 타격하는 최전방 폭격기 전진기지로 운영되어 왔지만 노르웨이 국경과 워낙 가까워 현재는 북방 함대를 지원하는 항공기지 정도로 운영되어 왔는데요. 러시아가 이곳에 폭격기 전력을 대규모 이동 배치한 것은 우크라이나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피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최근 우크라이나에 가해지고 있는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공격 대부분은 이곳에서 발진한 폭격기들에서 발사됐는데요. 현지 주민들은 우크라이나 공습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이곳에서 폭격기 이륙과 착륙이 빈번하게 관측되고 있다며 폭격기로 인한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이번 폭격기 이동 배치는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 자산, 특히 스톰 섀도우 미사일 전력화 직후 보고된 것인데요. 세계 최강의 방공 시스템을 그토록 자랑해온 러시아,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 자산을 막아낼 자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투플레프 95 베어 폭격기죠. 이것들 뭐 해서 아주 많은 폭격기들이 북극 지역의 기지로 이동 배치됐다. 이 위성 사진인데요. 와, 이게 보십시오. 이 지역을 확대한 게 이 사진, 또 이 지역을 확대한 게 이 사진, 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블랙잭, 투플레프 160 블랙잭 폭격기 2대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베어 폭격기 뭐 천지로 좀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투플레프 22 M3 백파이어 폭격기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아주 많은 폭격기들이 하나의 기지에 배치됐다. 그런데 여기는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이걸 펼쳐놔서 이렇지 지구로 이렇게 오므리게 되면은
여기서 살짝 건너가면 캐나다 나오죠. 알래스카 나오고. 그래서 미국 때리는 그 기지로 활용하는 곳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하고 너무 가깝죠. 200km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전략 무기들을 여기다 배치 못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략 무기들을 대거 이동 배치했다. 그 말은 뭐냐? 지금 여기 있는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에서 불과 490km 떨어져 있는 이 디아겔레보 기지, 그리고 600km 떨어진 엥겔스 기지, 이런데 다 배치되어 있던 걸 이쪽으로 가지고 왔는데 그게 뭐냐? 우크라이나와 1700km 떨어져 있다. 이 위치 때문에 왔다라는 겁니다. 그 왜 도망왔냐? 도망온 거죠. 영국이 스톰 섀도우 미사일을 줬기 때문입니다. 스톰 섀도우 미사일은 영국은 250km 사거리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이게 프랑스의 스칼프하고 똑같은 건데 프랑스는 560km 날아간다고 적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560km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전투기에 탑재를 하니까 조금만 더 쏙 들어와서 쏘면 이 엥겔스 기지까지도 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동안 자기네들이 했던 만행들이 있죠. 이 폭격기들 동원해서 얼마나 때렸습니까? 그리고 민간인 아파트 그냥 내리 꽂아버렸죠. 그러니까 보복이 두렵겠죠. 그래서 도망을 갔는데, 자, 이렇게 해서 우크라이나도 이제 러시아를 겁에 질리게 만들 이런 무기 체계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고, 이제 앞으로 우크라이나 대공세가 시작될 텐데 이런 러시아 본토, 그것도 전략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우크라이나가 어떤 위력을 발휘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알려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